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출국했습니다. 비상계엄 뒤 멈췄던 정상 외교가 반년 만에 다시 가동되는 겁니다. 의미를 분석하고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자신의 채무 등에 대해 반박문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알맹이 빠진 해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문회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조만간 청문회 일정을 협의합니다. 단도직입에선 대북전단지 살포 중단이 표현의 자유 침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참석을 위해서 조금 전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밝은 표정으로 첫 순방길에 올랐고 김혜경 여사도 함께했습니다. 1박 3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멈춰섰던 정상외교를 복원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나라라는 오명에서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 위기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위기를 지금 극복을 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국제 무대가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식으로 만날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도 관심입니다.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재명 정부가 협상에 어떤 전략으로 임해서 국익을 지켜낼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성남 서울공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 방송 직전에 출국하는 모습인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함께하고 그리고 수행하는 인원들까지 함께 가고 있습니다. 네, 강훈식 비서실장 모습이고요. 김병기 원내대표,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차례로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G7 참석을 위해서 캐나다로 출국하는 장면입니다. 방송 직전에 수신된 영상이고요. 위성락 안보실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수행을 함께 합니다. 김혜경 여사도 1박 3일의 일정을 동행합니다. 네, 조금 전에 공군 1호기를 탑승하기 전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첫 해외 순방입니다. 취임 뒤에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았고 첫 외교 무대에 대비하는 그런 자리의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취임 12일 만이네요. 최우선 과제가 뭘까요? 최우선 과제는 대한민국이 정상화됐다는 걸 알리는 것이죠.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정감을 느낄 겁니다. 그동안 12월 3일부터 멈췄던 대한민국의 경제, 외교, 안보의 시계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을 국민들도 느낄 것이고요. 사실상 G7 정상회의에 갔을 때 결국에 이제 경제 부분을 많이 논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경제 부분을 논의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정상화가 됐다는 부분에서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들을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것 같고요. 이 이후에는 결국은 나토까지 가서 안보 문제까지 이번 그 6월에 외교 일정 자체는 대한민국의 정상화 일정이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영상을 잠깐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네. 강훈식 비서실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배웅을 했고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또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그리고 타마라 모휘니 주한 캐나다 대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진아 외교부 2차관도 배웅을 하면서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부부 뒤에 그리고 그 뒤에 함께 배웅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최우선 과제는 뭘까요? 원래 이게 제대로 된 준비 잘 된 회의였다면은 아무래도 지금 통상 문제 같은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G7 회의가 모이면서
외신도 보면은 가장 관심 갖는 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나머지 6개 국가가 어떤 구도를 만들 거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결국에는 통상이 전 세계를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치냐에 대한민국도 빠질 수 없고 우리도 지금 협상 중 아니겠습니까? 근데 방금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12일 만에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실질적인 정책적 무슨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위성락 그 실장 얘기도 들어보면은 어떤 성과를 내겠다라기보다는 그냥 인사하러 간다, 대통령 뭐 민주주의를 회복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박 3일의 그 과정을 통해서 뭘 얻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괜히 가서 조급해하는 것보다는 국제 무대에 데뷔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오시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개월여간 멈춰섰던 정상 외교의 공백 상태가 해소됐다. 정상 외교의 복원 또 재가동을 알리는 출발점이다라는 의미를 부여했네요. 네, 위성락 안보수석은 또 안보 쪽이니까 저렇게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 꼭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G7 가기 전에 재계 총수들을 만났습니다. 이 경제 책임자들을 만났다는 것은 이 통상 외교를 1박 3일 기간이지만 한번 집중적으로 남 해볼래? 이런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역대 대통령들이 보통 자기 정부의 경제적 방향이 정해져야지 재계 총수들을 만납니다.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거 없이 사전에 만났습니다. 즉, 먼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방점을 찍겠다. 이게 전형적인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1박 3일의 짧은 기간이지만은 통상 관련해가지고 이 G7 또는 트럼프와 어떤 성과를 낼 수도 있다. 좀 이런 기대를 해보고요. 수행하는데도 하준경 또 경제성상 수석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짧지만 기대하셔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그 출발점으로 좀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계엄과 탄핵 그리고 선거와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의 어떤 당선으로 인해서 6개월 동안 이제까지 외교는 없었는데 외교의 어떤 복원과 출발점이란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도 G7이라는 곳이 그 국가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어떤 체제와 시장 경제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있는 나라들의 모임입니다. 그런 만큼 그 나라가 특히 미국과 그다음에 유럽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가치 외교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익을 위하는 가치 외교였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는 국익을 중요시하면서 어떤 실용 외교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까지 진보 정부에서 등거리 외교, 균형 외교, 그다음에 한반도 운전자론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만큼의 성과가 과연 있었느냐. 그리고 그 당시에 등거리 외교를 주장했을 때는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지금처럼 서먹한 관계, 그다음에 이른바 미국과 중국의 어떤 패권 국가로서의 어떤 경쟁 단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좋은 관계였거든요. 지금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처럼 저희가 가치 동맹에 이르는 어떤 실익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그러한 실용 외교가 과연 실질적으로 미국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또 일본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나아가서 중국과의 새로운 관계 모색에 있어서 본인이 말한 것처럼 실질적인 어떤 국익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외교는 상대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 어떤 가치와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G7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리더십이 변했는데 과연 믿을 수 있는지 같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가늠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우리 대통령이 외국 정상하고 회담을 한 것은 가장 최근이 2024년 지난해 12월 3일입니다. 방한한 키르기스탄 대통령과 회담을 했고요. 바로 그날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11월 17일에 일본 총리와 두 번째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 하루 전에는 시진핑 주석과 2년 만에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6개월여 만에 이뤄지는 대통령의 정상 외교입니다. 일정을 한번 보죠. 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은 일단 도착 후에 환영 리셉션이 있고요. 공식 만찬에 참석을 합니다. 주요 초청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렇게 첫날 일정이 마무리가 되고요. 17일에는 이튿날입니다. G7 국가와 초청국을 포함한 확대 세션이 열리는데 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AI 에너지 연계 등을 주제로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주목되는 점은 미국, 일본 등 G7 국가 정상들과 회담이 성사될지 여부입니다. 일단 초청국과는 만남이 예정이 돼 있는데 특히 눈여겨봐야 될 초청국이 있을까요? 저는 뭐 초청국 중에서는 최소한은 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쪽의 어떤 그 만남 자체가 좀 눈여겨볼 것 같아요. 지난 정부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젤렌스키 자체가 결국 어떤 이야기로 지금 새로운 우리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얘기를 할지 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사람들이 관심사도 있을 것 같고 지난 정부와의 차별화될 수 있는 어떤 메시지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초청국과의 만남 플러스 미국과 일본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정상 간의 통화도 있었고요. 짧은 만남이긴 하더라도 결국 중요한 어떤 경제의 협력 그리고 안보까지는 논의하는 건 아니지만 한미 그다음에 한일 정상들이 만난다면 예. 충분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좀 그래 보입니다. 예, G7 회원국과 그리고 초청국 그래픽을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회원국은 7개 나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고요. 초청국은 우리를 포함해서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공, 우크라이나 7개 국가입니다. 자, 1박 3일이라는 상당히 짧은 일정인데 어떤 일정이 제일 관심이 가는지 한 말씀씩 들어보죠. 이재용 의원님. 저도 뭐 미국과 일본과 양자회담 내지는 3자 회담이 성사가 되느냐, 예. 그래가지고 국민적 관심이 높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뭐 특별한 정책적인 메시지가 확고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나와서도 섣불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서 대변인님하고 소장님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 데 있어서는 동의를 하고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좀 되긴 했지만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좀 굉장히 비판적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특히 우크라이나의 잘못이다라는 뉘앙스를 얘기하신 적이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나토 회의에 참석을 할 거라고 이제 가닥을 잡았다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나토 회의에 가게 되면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이 전쟁의 핵심 주제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혹여라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어떤 입장인지 그런 것들을 좀 미리 볼 수 있는 기회라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의 어떤 양자 회담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관계 맺음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탄핵을 거쳤을 때 물론 민주당이 만든 건 아니지만 그때 조국 혁신당 위주로 만들어진 1차 탄핵안에 북중로를 적대시하고 기이한 일본 중심의 외교가 탄핵 사유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선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서 미국과의 어떤 동맹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화 통화를 한 사람이 중국의 시진핑 총리가 아니라 일본 주석이 아니라 일본 총리였습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실용적인 어떤 실용 외교를 한다고 손치더라도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관계 속에서 그다음에 중국은 뭔가 호혜적 관점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리적 측면을 잘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들을 세 차례의 어떤 정상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첫 단추를 잘 꿰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전화가 아니라 직접 대면 접촉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모든 일을 탑다운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상대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 하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이 잘 풀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조선이나 원전이나 방산, 반도체 같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어떤 산업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관세 부분과 그다음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여러 가지 그리고 주한미군의 어떤 역할론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신뢰 회복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짧지만 기대되는 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 뭐 양자회담이 될지 다자회담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뭐 양자회담을 추진하겠죠. 예, 저는 이제 일본과의 만남이라든가 나토 참석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적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실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이 보수 언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만나야 된다, 나토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이제 우리 대변인께서도 자유민주주의적인 가치를 가지고 외교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이야기는요, 이 소련이 멸망한 이후에 이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공기나 물 마시는 것처럼 누구나 다 동의하는 거예요. 공기로 숨 쉬고 물 마시러 국제회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통상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고 저는 사실 좀 더 보태자면은 인도 같은 나라도 한번 만나면 어떨까. 사실은 중국을 대체하는 큰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있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신남방 정책이라든가 사실 이게 중국 봉쇄하고도 경제적 봉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런 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아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예.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후보 시절에 이 대통령의 발언을 예로 들면서 외계인 침공 얘기 등 국제사회의 의아함을 불식시킬 계기가 돼야 한다라는 김건 국회 외통위 간사의 발언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이 질문을 봐야 됩니다. 외계인 침공 얘기를 했던 거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네.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인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문현답을 기대했겠으나 질문 자체가 이게 대답할 가치가 없는 부분이고요. 사실상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이재명 대통령은요. 실용주의, 실용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실용이냐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실용입니다. 대한민국 중심의 외교를 하기 때문에 중국과 대만이 싸우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상황을 보고 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겠다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에 대한 판단들도 무조건적으로 우리나라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더 이득이 된다면 우리는 그 선택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왔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첫 해외 일정이고 순방 일정이긴 하지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나름대로의 어떤 실용을 가지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조금의 어떤 선물이라도 가지고 돌아올 각오로 1박 3일의 짧은 일정을 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트럼프와의 만남 자체가 짧지만 저는 굉장히 파장이 있는 여러 가지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기대하는 바는 트럼프도 굉장히 직설적인 사람입니다. 돌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 10분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요. 알고 보면 굉장히 직설적인 사람입니다. 서로 직설적인 양국 간의 정상이 만나서 통상이든 어떤 여러 가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나름 우리가 놀랄 만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다. 꽤 속도가 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꽤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배우자의 외교 행보, 첫 행보입니다. 역시나 김혜경 여사는 일단 리셉션 및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고요. 캐나다 총리 배우자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여사의 외교 순방 동행 어떻게 전망하세요? 프로그램들이 다 짜여져 있으니까요. 예. 이런 국제 무대 행사에서는 언제나 배우자 그 행사가 있어요. 예. 그 준비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통령의 대한민국의 그 여사로서 그 이 행사에 참여하고 본인의 또 외교 활동을 이런 거를 통해서 하는 거는 환영해야죠. 오히려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 어떤 뭐 실수가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그 정치를 바라보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부인, 여사 이런 분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박 3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거는 되게 힘들 것 같고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캐나다 총리의 어떤 배우자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텐데 그거는
모든 G7에 초청받은 나라와 어떤 주최국 모든 어떤 영부인들이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따라 하시면 되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캐나다에 대해서 항상 보면 그 나라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문화 프로그램으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대사관과 문화원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예상되는지를 미리 좀 사전 공부를 해서 그 나라에 맞는 그다음에 시의적절하게 그 지금 캐나다에서 어떤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공부를 해서 간다면 이게 한두 마디 서로 말을 섞다 보면 센스 있는 말을 통해서 뭔가 공감대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은 멜팅팟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런 다민족 국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도 캐나다에 순방 따라갔을 때 거기는 모자이크 사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보다도 어떻게 보면 캐나다 또한 그런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국가의 특징과 그다음에 미국과의 약간의 지금 경쟁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이슈가 뭔지를 잘 준비해서 간다면 대화가 소통이 잘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배우자 외교라는 게 사실 왕정시대 유산이에요. 유럽에서 옛날에 우리 회의는 춤춘다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비엔나 회의를 한 1년 가까이 하는데 배우자들은 밤새도록 파티하고 춤추는 거야. 이게 근데 지금 왕정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선출된 대의민주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배우자들이 하는 일은 저는 극히 제한적이다.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자라보고 놀란 값은 소떡궁 보고 놀란다고. 예. 제가 봤을 때는 친교, 평화, 봉사 이 정도 차원에서 두루 사귀시면 되고요. 정치, 정책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면은 낮추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김건희 여사가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에 구체적으로는 개인 신상이기 때문에 파악이 정확히는 안 되지만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예, 지병이 악화됐다. 위독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속보의 내용인데요. 좀 구체적인 내용이 좀 들어오면 의미를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들어온 소식만 더 덧붙임 없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8.6%를 기록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잘함이 58.6%, 잘 못함이 34.2%, 잘 모름 7.2%입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13일이니까 일주일 정도의 국정 수행을 보고 평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07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의 신뢰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국정 수행 평가가 이 정도면은 꽤 높게 나온 걸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꽤 높게 나왔다고 봐야 되는 이유가요. 대선 때의 득표율보다 훨씬 높게 나왔지 않습니까? 40%대에 거의 50에 근접하는 득표로 대통령이 당선되셨지만 일주일간의 국정 수행을 본 많은 국민들의 58%. 그러니까 본인이 얻었던 득표보다 거의 10%포인트의 국민들이 지켜보니까 잘하네. 사실상 반대했던 국민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반대했던 국민들조차도 일을 맡겨놨다지 일은 참 잘하는 것 같다라는 평가를 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한 12일 동안의 이 이재명 정부의 여러 가지의 그 국정 상황을 보면 오직 생각나는 건 일밖에 없을 거예요. 다른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현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지 않고 민생, 경제, 안보, 외교 이런 쪽에 있어서만 올인하는 모습에서 아마 좀 긍정적인 평가의 포인트를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예. 순방 후의 지지율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 대통령들 보면 정상회교 이후에는 약간 오름세를 보인 적이 꽤 많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준비된 정상회담에 정상 외교를 했을 때 이제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예. 성과가 나오니까 아마 그런 것인데 이번에는 갑자기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통 해외 순방을 갔다 오면은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진보든 뭐 보수든 상관없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 지금 나와 있는 58.6%는 높긴 높지만 그래도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약간 아쉬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역대 이제 그 민주당 진보 진영에서 대통령들이 처음에 당선이 되고 나서 받았던 지지율은 꽤 높았거든요. 근데 아마 이런 것들이 그 국민들이 어찌 보면은 뭐 잘한다는 게 58.6%라고는 하지만 좀 더 잘해라라는 그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 그 처음에 시작해서 몇 번의 그 실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광수 저 민정수석이 사임하고 그분에 대한 도덕성 문제 그리고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도 도덕성 문제가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사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평가를 많이 좋게 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예. 글쎄요,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 때문에 초반에 뭐 갑자기 확 치고 올라간다 이런 스타일은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자면 우리 김영삼 대통령 기억나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은 하나의 척결, 금융실명제. 대통령이 놀랐죠. 이렇게 언론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즉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이벤트라든가 이슈를 끌어가지고 지지를 올리는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럼 뭐냐? 현재 잘못되어 있는 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가겠다. 예를 들자면 이제 대북 확성기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 주식 문제, 즉 모든 현안들을 해결하는 스타일로서 실용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벤트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지지율이 갑자기 올라가는 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지지율은 완벽하게 다져지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나중에는 정말 철옹성처럼 돼서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그런 지지율로 바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지지율은 어떤 기대와 희망이 좀 섞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의 어떤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때 힘을 좀 모아주자는 어떤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종결 욕구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혼란한 시기에는 좀 강렬한 메시지를 내고 좀 소위 말해서 큰 소리를 내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뭐 큰 소리 내고 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여튼 새로운 리더십에 대해서 혼란한 상황에서 뭔가 종지부를 찍었다는 측면에서 이 종결 욕구로서의 어떤 효과가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보여주고 있던 정책에 대해서 보면 특히나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본인이 야당 대표일 때 그렇게 강하게 비판했던 한미 동맹과 일본과의 관계 회복,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어떤 리스크 관리 이런 측면이 봤을 때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강제징용에 대한 제3자 변제 관련해서 야당 시절에 진짜 나라를 팔아먹는 거 아니냐 강하게 비판했던 이 정책에 대해서 본인은 유지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도 보수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재명 대통령이 됐지만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던 부분을 계승한다는 측면에서 좀 더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 얘기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잘해서 개성한다기보다는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겁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잘했던 것을 다 뒤집었잖아요. 이건 국가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특히 이제 한미일 집단 안보 체제 문제에서 민주 진보 진영 계열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된 것들을 인정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건 윤석열 정부가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약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성한다는 이건 역시 실용주의 정신에서 시작됐다라는 말씀을 그럼 드리고 저도 싶습니다. 한 말씀만 붙이자면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과 어떤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야당 때 문재인 대표 시절에 그때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것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진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강제징용 문제도 똑같다는 거죠. 결국 저는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야당일 때 그렇게 공격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대안 있게 공격했다고 한다면 대안 있게 비판을 하고 했다면 지금 정권을 잡았으니까 좀 업그레이드된 어떤 부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지금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를 하는데 그거는 외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정확하게 민주당과 민주정부는 일본의 사과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게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했던 부분을 뭐 계승하고 있다, 모양이 비슷하다. 저는 그 말은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요. 교복은 똑같이 입지만 사람이 달라져서 평가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같은 교복 입었다고 해서 같은 교복 입었으니까 같은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 그다음 한미일 동맹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전체적인 틀은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차원에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가치 외교냐 실용 외교냐 아예 그 사람을 바꿔끼웠기 때문에 저는 지난 정부 거를 계승한다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실용 외교, 이재명식 외교가 펼쳐질 거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팩트에 가깝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실용 외교가 전임 정부의 잘한 거는 취하고 못한 거는 이제 바꾸겠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선택적인 정의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용 외교가 뭔가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제3의 어떤 방향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이명박 정부도 그렇고 비판할 것도 있고 개성할 것도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평가 자체가 하고 싶지도 않다라는 이런 그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예. 말씀드리면. 네. 예, 솔직하셨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후보자님 안녕하세요. 야당에서 강훈 씨와 그 10명에게 허위 사회부정을 쓰고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누가 질문하셨죠? 네, 야당에서 허위 차용증이라는 그런 허위나 확인되지 않은 용어를 쓰는 것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을 빌려준 분들이 도에게 정치 자금을 지원했다는 소환했다 의혹도 있는데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사적 채무 논란에 대해 다 갚았고 그 어떤 과정에도 불법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나이에 집 한 채 없이 2억이 안 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틈타겠냐고 항변했습니다. 아들의 홍콩대 인턴십도 아들의 노력으로 확보한 거라면서 담당 교수의 메일 내용도 이렇게 첨부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비방이 도를 넘었다, 부정한 돈이면 차용증을 썼겠냐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힘의 비방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인사검증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를 시작부터 발목 잡겠다는 의도의 정치 공작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부정한 돈이고 또 숨겨야 할 내용이면 차용증 작성 안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빌려 쓰면 그만인 것이지. 몰래 받았지 예, 않겠느냐. 차용증까지 쓴 걸 가지고서 숨기려고 차용증을 작성했다. 이것은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가 답을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7년째 채무 독촉을 하지 않고 오히려 후원금을 냈는데 진짜 빌린 돈이 맞냐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선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가운데 여야는 내일 첫 협의를 갖고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고 김민석 후보자는 허위 차용증이라는 용어 사용은 주의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언론에서 어떤 용어를 쓰느냐가 사실 그 사안에 대한 일종의 프레임이 잡히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김 후보자의 발언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18년 동안 야인이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까? 무슨 돈이 있었습니까? 그분에게 정치 자금이라든가 어떤 것을 제공해 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은 개인적으로 아주 친분 관계와 신뢰 관계로서 빌려줬고 김민석 의원은 이걸 가지고 본인이 야인 시절에 썼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차용증도 있었고요. 즉 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인허가 문제라든가 뭘 해결해 준다든가 이런 정치자금법이라든가 또는 선거법 관련돼서 적용될 사안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질적인 현상인데 왜 돈을 빌려줬느냐, 거액을 빌려줬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트집을 찾아가지고 이걸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프레임을 잡으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사인 간의 거래로 봐야 된다. 그렇죠. 사인 간의 거래죠. 신뢰에 의거한. 네. 김 총리 후보자는 오늘 아주 이른 아침에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올렸는데요. 소셜미디어의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들의 코넬대 입학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입법 활동을 대학원서에 쓴 적이 없다.
금전 거래에 대해서는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다 갚았다, 불법이 없다라고 일축을 했고요. 칭화대 편법 법학 석사 의혹에 대해서도 어려울 때마다 공부했다, 모든 증빙이 다 있다라고 하나하나 반박을 했습니다. 한 말씀씩 들어보죠. 아들이 이제 대학교에 원서를 쓰게 되면 보통 그 미국 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기가 무슨 동아리 활동을 했는지 어떤 봉사 활동을 했는지 이런 걸 보통 씁니다. 그것을 안 썼다고 하는데 그 원서를 보질 못했으니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겠고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이 돈 거래인데요. 사실 김민석 후보가 지금 그 돈을 갚을 의지가 있었으면 보여줬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10억을 빌렸고, 그러니까 1억을 빌렸고 1억 4천만 원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그 4천만 원을 빌려준 사람은 과거에 그 정치자금법 때문에 함께 엮여서 이제 그 유죄 판결까지 받은 사람들인데 지난 7년 동안 한 푼도 갚지 않았고 예를 들어 2명이라도 갚던지 한 3명이라도 갚던지 이래서 갚는 의지를 보여줬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돌려달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했거나 이런 기록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걸 보면 돈을 갚을 의지도 없었고 받을 의지도 없었다. 즉,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차용증은 그냥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기면은 증거물로 내기 위해서 하나 뭐 해놓은 것 같고 장치일 뿐이죠. 그래서 누가 봐도 대한민국 국민들 보시면은 과거에 우리가 많이 보던 정치인과 스폰서의 관계가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그 청문회를 통해서 이 얘기를 다 풀겠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참 그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역대 정부에서도 인사청문회가 늘 나오는 거 아들, 그다음에 가족, 그다음에 통장에 그냥 뭐 좀 힘들었으면 그 힘든 돈 거래에 대해서 추적을 해서 이거 어디서 난 돈이야 이런 거거든요. 사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보면 지금 1억 4천에 대해서 11명이 빌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정치자금 할 것 같으면 한 명을 찍어서 최소화하죠, 위험을. 한 사람한테 2억, 3억 비는 게 낫지 않습니까? 차용증 쓰고. 왜 11명한테 1,000만 원씩 했을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하나 그만큼 생활이 궁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본인의 18년 동안 야인 생활 동안 뭐 여러 가지 벌금도 내야 되는 부분들, 당시에 그 판결 때문에요. 그다음 생활도 해야 되는 부분들. 자식도 잘 키우고 싶으니까 그 생활비도 돼야 되는 것들.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아는 사람 하나하나한테 전화를 해서 11명한테 1,000만 원, 1,000만 원 쪼개서 그걸 받아서 벌금도 내고 생활도 하고 하면서 돌렸던 거예요. 참 그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 싶어요. 특히나 뭐 허위 차용증,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상환 연장을 요구했고 얘기한 다음에 양해를 구해서 나중에 갚았다. 아니 빌려준 사람들이 왜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본인들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한테 도움도 주지 않은 사람들이 마치 차용증이 허위인 것처럼 프레임 씌워간다. 저는 대단히 잘못됐고요. 아까 총리 후보자가 출근길에 얘기했지만 특히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께서 계속 뭐 문의 차용증, 허위 차용증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걸 굳이 이게 계속 놔두면 국민들이 없는 사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단호하게 이 부분은 자르고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본인이 살았던 부분에 있어서 단호하게 얘기할 부분들은 치고 나가야 되죠. 끌어갈 필요는 없다. 이게 저는 이 정치 영역의 사법화를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가짜 뉴스라든지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재단하는 것들 그건 단호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1,000만 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1,000만 원 이상이 입출금 됐을 때는 그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쪼개기 의혹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강모 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002년도에 그 김민석 후보자가 SK로부터 2억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추징금이 2억 원이 나오는데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강모 씨입니다. 이분이 2억 원 중에서 1억 5천만 원을 대납을 하고 그다음에 후보자가 미국에 유학 시절에 1년 9개월 동안 매달 450만 원씩 결국 한 1억 원을 줍니다. 그래서 불법 정치 자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줬다고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그때도
차용증이 나옵니다. 근데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했냐면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갚으라고 재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련의 상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정치 자금으로 본 거고요. 무엇보다도 그 이후에 2018년도에 1억 5천만 원, 그중에서 4천만 원을 강모 씨한테 또 빌립니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1,000만 원씩 쪼개서 받는데 그중에 한 명은 강모 씨가 회사로 대표로 있는 회사의 감사였고요. 나머지 2명은 이 사람이 김민석 후보한테 1,0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갚지 않았다는 거는 최근에 갚았죠. 그건 다 알려진 사실인데 2024년도와 2020년도에 후원금을 400만 원하고 500만 원 줍니다.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잖아요. 이 부채가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후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상적으로 빌린 돈이냐 아니면 내가 돈을 받았는데 빌린 척 하는 거냐, 그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어떤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도 2020년도에 한 6억 원 가까이가 마이너스였습니다. 재산 신고 때. 근데 그 이후에 2억 원 가까이 돈이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추징금을 다 하고 생활비도 하고 아들은 고등학교도 어떻게 보면 좋은 고등학교에서 한 1년에 한 2천만 원 들었다고 하고요. 미국의 유학비도 1년에 1억 이상 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돈은 어떻게 이렇게 2억 원밖에 남아 있을까? 이에 대한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자꾸 말씀드리지만요. 이 강모 씨가 법률적 문제가 되는 스폰서라면은 이분에게 대가성으로 무엇이 주어졌는가? 이분에게 어떤 이익이 생겼는가? 그것부터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전제 조건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8년 동안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야인이었습니다. 권력도 없었고요. 야당 내에서도 비주류였기 때문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치자금법으로 걸린다는 것이 우스울 정도로 정치인의 역할을 전혀 못할 때 상황입니다. 이게 보면요. 사인 간의 거래고 사인 간의 거래 과정에서의 선의가 있었다 정도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만약 일반인이면 가능하죠. 그건 저도 인정을 할게요. 근데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총리하겠다고 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엄중한 잣대를 가지고 도덕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1억 4천만 원을 이제 오고 간 그 시점도 보면은 정치적으로 부활하는 시점이었죠. 어찌 보면은 왜냐하면 민주당과 그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민주당이 이제 합당하는 그 시점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어떤 의도로 뭐 대가성이 없었다고 본인은 얘기는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리고 내가 과거 많이 보던 정치인과 스폰서의 거래 같은 데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본인이 해명을 한다고 명확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걸 이제 지켜보면 될 것이고 지금까지 나온 해명은 솔직히 말해서 매우 미흡합니다. 저는 참 이 정치권에서 뭐 일단 비판을 비판하는 것들은 좀 지양해야겠으나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왜 돈이 없었어 이렇게 질책하는 느낌이에요. 당신 왜 전 재산 2억밖에 안 돼? 집도 없어. 왜 빌려서 살았어? 따져보면 참 불쌍한 거거든요. 정치를 하기 위해서 18년 동안 버틴 거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이 전화해서 나 1,000만 원만 주시오. 그렇게 잘 나가던 김민석이 돈이 없어서 생활하기 위해서 빌린 거예요. 그 부분에서 갚지 못해서 오랫동안 말을 못했던 것이고 그 사람들도 지인 간에 그래 이해하고 마음적으로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차용증 안 쓰고 대가성으로 뭐 공천을 준다거나 이렇게 했으면 되죠. 아니면은 다른 데 기업체 가서 예전에 한덕수 총리처럼 법인카드 받고 어디 뭐 회원권 받아서 누릴 수 있죠. 안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기준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비교하기 싫지만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위한 비판 야당 좋습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보시면 저는 그 비판이 얼마나 참 궁색한 본인들 스스로 부끄러운지를 알게 될 것이다. 예. 말씀드립니다. 지금 거의 뭐 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 그리고 반박하는 그 뭐랄까 충돌 지점들은 어디서 부딪히는지는 다 이제 판단하고 계실 거니까 한 말씀씩만 더 들어보죠. 왜냐하면 시청자들께서는 어떤 판단과 어떤 관점으로 이 문제를 봐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게 비판을 위한 비판은 아닙니다. 돈이란 건 숫자 아닙니까? 숫자는 아니 돈이란 거는 누군가 주고 받고 그다음에
또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벌었고 그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내가 재산을 했는데 2000년과 2024년도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재산이 늘 수 있죠. 그런데 그 전에 추징금으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돈이 늘어날 환경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있다는 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그 부분을 가질 때 우리가 이 부분만 딱 띄어다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두 번의 불법 정치 자금 혐의로 두 번의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방식과 지금의 방식에 차이가 없다고 손치면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문제 제기하는 건 합리적인 어떤 문제 제기이지 비판을 위한 비판은 아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재산 변동 내역 다시 한 번만 띄워놓고 제가 궁금해하는 제가 궁금했던 점은 이 지점이에요. 2020년에서 쭉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한 게 2025년이란 말이에요. 그 사이에는 세비밖에 없었는데 세비로 저렇게 7억 3천여만 원이 늘 수 있는 것이냐가 지금 야당의 주장이고 그 전에 이제 직전 2020년 직전에 재혼을 했잖아요. 배우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본인 세비 외에 다른 수익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해명이 더 나온 게 있습니까? 6년간 벌었으면요. 대부분 꼬박꼬박 다 세비를 모아서 다른 의원들도요. 재산 증식하는 분들이 있고요. 나중에 재산 신고할 때 그 증식의 이유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급여를 저축했다고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 300명 의원들 중에 한번 보시면 알고요. 그러니까 7억 얼마 정도 6년 동안 늘어난 게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아껴 쓰고 솔직히 저축하면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면 아까도 뭐 추징금 내야 되고 또 돈도 못 버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애들 학교도 보내고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추징금도 내야 되고 돈을 못 버니까 돈을 빌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빌려서 돌려서 시급한데 먼저 맞고 또 여기에서 또 월급 받아서 쓰고 돈을 또 본인이 강의를 했던 때문에 벌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궁박하니까 돈을 빌리지 법만큼 쓰는 생활이 있으면 풍족한 거예요. 그게 이제 서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뭐 월급만 받아서 월급이 있는 것만 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마이너스 그래서 통장도 좀 쓰죠. 마이너스도 있고요. 예. 돈도 빌리고요. 사실상 100을 벌어도 내가 200을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왜 100을 벌었는데 200을 쓰는 생활을 해? 그럼 100만 원 어디서 검은 돈을 한가?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옆에서 누가 도와줄 수도 있는 겁니다. 얘를 결혼하신 분이 능력이 있어서 옆에서 조력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선배들이 지나가다가 뭐 막말로 용돈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재산 자체가 버는 거와 쓰는 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좀 뭔가 확실하게 이게 대가를 가지고 차용증을 써서 뭔가를 드러나서 불법적인 게 있다면 몰라도 좀 볼고 쓰는 거에 대해서 뭐 대단하게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어디까지 더 밑바닥을 보여주기를 바라는지 자기의 공박한 부분들을 고백해야 되는지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유감이다 말씀드립니다. 예. 실수령을 국회의원 세배를 한 푼도 안 쓰면 저 정도 늘겠죠. 근데 안 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주 이거 뭐 수학도 아니고 산수예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왜 늘었어? 어떻게 늘었어?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결한 거야? 그럼 그거를 누가 봐도 한 수억 원 들 텐데 우리가 다 생활을 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거를 빌려서 했다. 그걸 지나가다가 뭐 용돈 줬다. 국회의원 현역 그다음 정치는 하면 안 돼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일반인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좋은 선배가 좋은 지인들이 그렇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정치는 그만큼 굉장히 고된 삶을 사는 분들이에요. 명확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도덕적이어야 되고 그 잣대에 맞지 않고 만약 불법적이 있다면은 그건 처벌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 2억도 6억 7억 늘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늘어났는지가 중요한 거죠. 네, 그 주진호 의원처럼 법률적 의혹이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의 기준이라는 것이 총리, 그다음에 일반 법무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총리 자리를 위협할 만큼의 큰 도덕적 흠결인가 하는 부분들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총리 후보자가 다 자신 있게 해명할 거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합니다. 예. 청문회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전직 원내대표가 나와 있습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첫 번째 주제,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정리하겠습니다. 투표수 106표 중 기호 1번 송원석 후보자가 60표, 기호 2번 이현승 후보자가 16표, 기호 3번 김성원 후보자가 30표로 송원석 후보자가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습니다. 국민의힘도 새 원내대표를 뽑았습니다. TK 3선 송원석 의원입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쇄신과 변화를 위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으는 장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제 열정과 책임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개혁 취지에도 공감하고 있다면서 쇄신과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송 원내대표 다소 특이한 이력이 있습니다. 당직자 폭행 사건으로 탈당을 했다가 복귀한 이력입니다. 2021년 4.7 재보궐선거 개표 상황실에서 앉을 자리를 마련해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무처 당직자를 발로 찼던 겁니다. 당시 사과하고 탈당했다가 4개월 만에 복귀했는데요. 그 이후 4년이 지나 원내대표로 당선이 된 겁니다. 통합과 개혁이 시급한 국민의힘인데 새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어디로 향할까요? 네,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 3선 의원입니다. 경상북도 김천 출신이고요. 전 기재부 2차관 출신입니다. 친윤계인가요? 아무래도 뭐 TK 지역위원 치고는 그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가장 뭐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그런 의원들이 구심이 되고 있죠. 예, 압도적으로 표를 많이 얻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1차에 3명이서 가반 의석을 확보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데 상당히 압도적인 표 차입니다. 예. 사실상 저 송원석 의원은 이제 김천 지역구인데 지금 경북지사 하고 있는 이철우 지사 바로 후임으로 예. 저 지역구를 맡았는데 정치적 지역 기반도 탄탄하고 지난번 이제 작년 4월 총선에서는 대려 이제 윤석열 정부의 차관 출신 비서관이 갱선을 붙였어요. 그래서 경합 대상이고 자기는 친윤이라고 뭐 이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100% 수용은 하지 않아요. 예. 그렇지만은 뭐 이번에 친윤 인사들의 대폭적인 지원을 받은 것은 틀림없죠. 예, 본인은 친윤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악의적이다라는 식으로 반박을 했지만 친윤계에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을 것으로 아마도 추측이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나온 표를 보면 대략 그림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성원 의원 수도권인데 딱 30표 정도가 대략 소위 친한계 한 20표 조금 넘고 거기에 김성원 의원 개인적으로 좀 자기가 얻을 수 있는 표 등등 해서 한 30표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그 이현성 의원 같은 경우는 딱 그 부울경 지역하고 뭐 등등 해서 그 정도고 결국은 이 지역별로 TK 지금 의석수가 제일 많잖아요. 국민의힘에 의석도 제일 많은 데다가 친윤계를 중심으로 해 지원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뭐 송원석 의원이 사실상 친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번에도 친윤계가 선택한 후보가 당선이 됐다. 이게 제일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친윤계가 지지한 후보가 당선이 됐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실 것 같아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요. 새 원내 지도부에게 당원 여론조사, 전당원의 여론조사를 촉구를 했고요.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혁 완수입니다. 새로운 원내대표께서 비대 의결을 통해서 이 5대 개혁안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해 주신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사퇴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6월 말까지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5대 개혁안에 대해서 이걸 수용해주면 그러면 사퇴하겠다. 그러니까 수용이란 것은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해주면 사퇴하겠다라는 것인데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2주 전에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총을 앞두고 2주 전에 이제 일요일 날 전격적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5대 핵심안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발표 이후에 어총도 제대로 열리지도 않으면서 그 내용을 사실상 제대로 수용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는 안 됐었죠. 예. 다만 이제 그 다음에 어총에서도 이제 조기 전당대회 정도는 이제 8월 말 정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전체 의원들의 분위기는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렇지만은 이걸 이제 5대 핵심안에 있어가지고 대통령 탄핵 반대 이 당론을 무효화시키는 이런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 교체 그 사실을 갖다가 진상 규명을 통해서 좀 단죄하려고 하는 그 의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반발이 있었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뭐 5대 핵심안 내용을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용하지 않은 상태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오늘 선출된 이 원내 이제 대표에게 개혁안 이 5대 개혁안에 대해서 당원들 여론조사를 붙여주라. 그 여론조사만 붙여주면은 결과가 뭐 동의를 구하든 부동의를 구하든 자신은 책임을 지고 이제 비대위원장직이 6월 말까지 임기로 끝내겠다. 이거거든요. 6월 말까지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빨리 하면은. 뭐 그런 거니까 저는 송원석 의원이 오늘 이제 저 의원총회에서 저렇게 당선될 때 세 사람이 이제 쉽게 말하는 그 정견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이 정견 발표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쇄신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막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또 오늘 의원총회에서 자신이 당선되는데 영향을 끼쳤다는 그런 후문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참석한 의원들한테. 이제 송원석 의원이 결론은 어떻게 원내대표로서 이 변화와 쇄신 뭐 자정 노력을 어떻게 가감하게 해 나갈 건지 상당히 궁금하죠. 예.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힘? 저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그 김용태 지금 비대위원장이 내온 5개 개혁안인데 이게 사실 뭐 그 이 정도 개혁안 갖고도 될까 싶을 정도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이 중에서 전당대회를 8월 말이나 9월 초 정도 한다는 것 외에는 나머지 4개는 의원총회에서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수용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은 대통령 선거와 같은 큰 선거가 졌고요. 그냥 진 것도 아니고 비상계엄, 내란, 이런 탄핵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권이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소위 그 윤석열 정권 시절에 호가호위했던 친윤 세력들은 일시적으로라도 숨죽인 채 잠시 당권에서 물러나서 이선 후퇴하고 그런 모양새라도 취하는데 도리어 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권을 내준 것 외에는 국민의힘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평온한 집안 같다는 느낌이고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이거 당원 투표라도 붙이자고까지 할 정도라면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당원 투표 붙이기 전에 개혁안을 의원들이 합의해서 그 합의된 안을 당원 투표에 올려야 되는 건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 자체를 합의가 안 됐으니 당원 투표로 돌파하겠다고 비대위원장이 이런 안을 내는 것 자체가 현재 국민의힘 특히 친윤계에 굉장히 안이한 그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그 자기 그 권력적인 그러니까 기득권의 이미지를 그냥 노출시키는 거다 보입니다. 예,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선출된 송원석 의원이 송원석 원내대표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5대 핵심 이 개혁안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핵심위원회를 갖다가 빨리 구성해가지고 이 핵심위원회에서 김용태 개혁안에 대한 뭐 전체 당원들에서 동의 여부를 구하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 5대 개혁안이 완전히 이제 용두사미로 물 건너가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결국은 많은 우리 당원들과 국민 여론이 국민의힘이 새로운 원내대표와 함께 비대위원장과 함께 정말 빼저린 자정의 노력으로 이렇게 당을 일신시키라. 그런 아마 목소리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분명히 변화됩니다. 분명히 변화된다. 예, 지켜보도록 하죠.
민주당도 이제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했는데 날짜도 대략 나왔고요. 8월로 나왔죠.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이 먼저 출마를 선언했는데 들어보시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이재명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동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운명이 곧 정청래의 운명입니다.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입니다. 네.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서 박찬대, 정청래, 정청래, 박찬대 양자 대결로 압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세요? 글쎄 뭐 현재 아직 박찬대 전 대표가 확실하게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유력하다는 말만 있지 아직 확인이 안 됐고요. 일단은 나온다면 두 사람 가능성이 제일 높고 또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분이 또 어떤 의식을 할지 모르겠는데 나오신다 하더라도 아마 그 정청래 박찬대 정청래 두 분 간에 그 어떤 그 대결이 유력하지 않을까. 양강구도가 될 그렇습니다. 것이다. 예. 저는 뭐 그런 지금 현재 너무 일사불란한 당정 관계가 민주당이나 이재명 또 정부 입장에서 무슨 큰 도움이 될지 우려가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경우도 패착 가장 실패 요인이 정치를 실종시킨 것이거든요. 정치는 항상 긴장 관계 속에서도 또 견제 세력과 건전한 비판이 살아 움직여줘야 이 당정 관계가 건강해지고 국민의 목소리가 가감없이 국정 운영에 전달되어지고 반영이 되는 건데 그래야 집권당의 면모가 서는 거예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냥 일사불란한 그냥 용산 출장소 정도의 국회에 그냥 국민의힘 뭐 이런 정치 집단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진 것은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오판과 또 탄핵, 파면 그리고 지난 대선의 참패 이런 식으로 방정식이 딱 정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앞에 계시더라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재명 지금 대통령께서 당대표하고 홍익표 대표가 원내대표 할 시절에 정말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상당히 그 긴밀한 협력 관계도 이루어지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국회 원내사령탑으로서 적절한 이런 균형을 갖추는 그런 역할 상당히 잘 해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뭐 친명 소리는 못 듣지만은 저런 정도의 어떤 마인드가 사실상 민주당 당대표로 서주야 이게 좀 건강해지는 거죠. 저는 너무 지금 절대 권력이에요. 대통령도 절대적으로 지금 과도한 입법 권력의 중심에 섰다가 또 재앙정 5전짜리 대통령 권력 손에 쥐었거든요. 근데 이걸 수직적으로 이제 흘 공선이 엄청 커요. 그러면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도 도움이 안 됩니다. 네. 뭐 저희가 그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는 과정, 국민의힘이 그 붕괴되는, 그러니까 사실 정권을 내주는 과정을 저희가 다 지켜봤기 때문에 그래서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중요한 것은 뭐 당연히 지금 그 막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근데 그 국정 운영을 잘 지원한다는 의미는 그 세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어요. 꼭 그 해야 될 일을 그 뜻을 맞춰서 함께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정부의 의견을 좀 수정해서 보완해야 될 필요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그런 불협화음을 밖으로 노출시킬 필요는 없지만요. 굳이 일정 정도는 당의 입장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인 것들도 막아낼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정 관계가 저희가 뭐 그 수직적, 수평적 이런 걸 떠나서 어떤 국민을 위해서 어느 것이 좋은 일이고 어느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기준에서 대통령과 당이 각각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부가 잘할 때, 그러니까 잘못할 때는 어느 정도의 뭐 견제 균형도 필요할 것이고, 근데 정부가 잘할 때는 또 적극 협력하는 것이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여당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자, 바로 다음 주제는 대북 전단 살포 문제인데, 일단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북한으로 불법으로 보내는 거는 지금 통일부가 어쨌든 자제 요청을 했고, 근데 어겨서 계속하면 그럼 이제 강력하게 처벌해야죠. 네, 지난 2023년에 헌법재판소에서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했잖아요. 재판관 7명이 위헌, 2명이 합헌 의견을 내서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 위헌이라는 그 결론만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대북 전단 살포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꼭 법을 더 만들어가지고 혹은 법을 고쳐가지고 과잉입법을 통해서 처벌을 하는 것만이 능사인가라는 문제 제기의 성격인가를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시에 원내대표셨죠, 2023년에. 예, 근데 그렇습니다. 저 법은 그 이전에 만들어진 법인데. 그 이전에 만들어지고 이 결정이 나올 때는 헌재 결정이 그때. 그렇습니다. 헌재 결정이 2023년에 나온 건데요. 저 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훨씬 전에 20대 국회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저거 논의될 때 제가 당시에 의견을 낸 적이 있어요. 저걸 이제 외통위에서 남북가계발전법으로 개정하길래 남북가계발전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로 그 행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우리 국내법으로 해야지 북한과 연계된 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게 외통위 주도를 하면서 남북관계발전법으로 갔는데요. 도리어 저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는 과정, 즉 보수단체나 또는 그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위헌 여부를 그 헌법재판에서 걸고한 거는 그게 남북관계발전법으로 하면서 더 논란을 초래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입법으로까지 해서 과도하게 해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접경 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이로 인해서 그 어떤 북한과의 그 무력 충돌에 대한 위험,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대북 전단을 보내고 나니까 북한도 그 소위 해서 오물 쓰레기 폭탄을 또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과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똑같이 우리가 그 대북 전단 보내는데 북한이 상응하는 수단으로 그런 걸 보내면 그거는 북한의 권리라고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느냐?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국민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탈북단체가 무슨 의도인지 알겠는데 북한의 민주화, 북한의 인권 또는 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안전과 소식을 알기 위한 다른 방법을 정부와 그 대안을 찾아가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저런 대북 전단 보내는 방식의 풍선을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접경 지역의 주민들 굉장히 그 두려움이 크다라는 그렇습니다. 것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지난 2년 전에 헌재 이제 결정은 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 제한은 매우 중대하다. 예. 비록 이제 남북 관계의 이 긴장을 완화시키고 또 우리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지켜가는 측면에서 이런 뭐 대북 전단 행위는 상당히 그 안보 관계에 있어서는 좀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이제 정부 당국자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은 헌법적인 판단에서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나친 제한이다. 이게 헌재의 결정이거든요. 예. 저는 앞으로 이제 남북 관계의 경색은 북한도 이제 핵 미사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발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근본적으로 한반도를 비핵화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진척된 그런 변화를 보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남북 관계가 또 교류 협력을 통해서 진전시키는 이런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대북 전단 금지, 살포 금지 이 법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남북 관계 발전법인데 이 법을 갖다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이거는 예방도 철저하게 하고 또 사후 이제 이렇게 이 전단을 갖다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 부처가 엄중하게 대처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거거든요. 예. 지금 아마 행정명령 다음으로서는 대통령 지시상으로는 이게 처음인데 상당히 강경한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우여곡절 끝에 이재명 정부가 이제 들어선 만큼 우리 국민들의 이 표현의 자유가 특히 남북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신속하게 이렇게 자유가 제한되어지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의 이제 상식적인 납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예. 이런 걸 좀 앞으로 저는 상당히 유심히 지켜보고, 너무 지나친 제한은 또 지나친 국민적 저항 또 분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적절하게 해야 된다. 물론 접경 지역 주민들이 그 개성과 함께 이상한 동물 소리로 얼마나 많이 시달렸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오물 풍선도 안 날라오고 우리도 대북 전단 안 날려보냄으로써 서로 한반도의 평화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상식선만
서로 잘 운영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북한이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이죠. 아니 근데 저는 이 부분은 확실히 짚고 가야 될 게 표현의 자유도 좋은데요. 그 이재명 정부든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든 광화문 내거리에서 김정은 욕하고 북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표현의 자유고 국민적 권리고 또 북한이 지금 올바른 정치 시스템이 아니란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의 자유의 방식이 꼭 풍선을 날려서 또 상응하는 북한의 오물풍선이 날라옴으로 인해 가지고 남북한의 무력 충돌의 가능성까지 어떤 우발적인 충돌의 가능성까지 높이는 것이 맞느냐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만약에 군사적 충돌이 났을 때 그 책임과 피해는 누가 입게 되는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저는 그렇다면 자칫해서 재산과 생명을 위해할 수 있는 저런 상황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강력하게 예방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남북한 간의 이 분단 상황에서 저런 풍선을 서로 주고받는 게 국제사회에서는 굉장히 웃음거리였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당국 입장에서는 개성의 남북 연락 사무소를 무려 1,000억 가까이 국민의 혈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남북 간의 민간 교류뿐만 아니라 또 이 남북 간에 또 이제 이런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민간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이 활발하게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폭발을 해버리고 또 9.19 합의에 따라서 GP 전방 초소도 다 없애고 이런 약속들이 이행이 됐는데 어느 날 그게 다 그냥 그런 식으로 단절시키면서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켰을 때 그러면 이게 이제 납북가족 같은 경우는 납북가족 생사 여부만이라도 좀 북한 당국이 좀 알려달라. 그렇게 우리 적십자사 통일부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청원을 하더라도 북한은 일척 반응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삐라를 통해서라도 전달을 통해서라도 그걸 호소한다 이러는데 그걸 정부가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제가 통일부에 근무했던 경험을 얘기하면 2007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을 그 전후에서요. 그리고 이전에 당국 간회담 할 때 사실 제가 납북자 가족 대표인 최성용 씨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잘 아는 분입니다. 저 문제를 굉장히 북한 당국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고 사실상 이후에 남북 관계가 계속 진전됐다면 어느 선까지 얘기했었냐면 이산가족 상봉 시에 납북자 가족 문제를 포함시키는 여부까지도 논의를 했었어요. 나중에 이제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저는 남북 관계가 개선돼야만 저 납북자 가족 문제도 근본적인 해결이 됩니다. 지금처럼 분단 상황이 지속되고 대결 상황이 더 강화되면 저런 문제는 해결이 더더욱 어려워지는 거죠. 자, 일단 접경 지역의 주민들의 안전 문제가 정말 큰 문제고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 주민이 나와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 영상 한번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아이들이 이 방송 소음으로 인해서 저희 일상은 정말 무너졌어요. 우선 아이들이 바깥에서 놀질 못해요. 저희 딸아이 같은 경우는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니까는 입에 구내염 생기고 아들내미 같은 경우는 새벽 3, 4시까지도 잠을 못 자고 지금 막 그러는 상황인데 아무것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무릎 꿇고 진짜 싹싹 빌게요 정말 저희 애들이 오늘도 저 여기 온다니까는 엄마 그러면 내일부터 이 방송 안 들을 수 있는 거냐고 그런 거하고는 조금 틀린 내용이십니다. 자리에 가셔서 무릎 꿇고 읍소하는 장면이고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는지를 저 장면 하나로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확성기 방송 중단,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요청을 지금 한 상태여서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 기조가? 일단은 저희가 방송 중단하고 나니까 북한도 상응하는 조치로 방송을 중단했지 않습니까? 북한의 대응을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대략 상응 조치들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저희가 대북 심리전 방송을 하지 않으면 북한도 저것 때문에 북한 주민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북한 당국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 방송 듣고 탈북하거나 또는 국가의 자기 체제에 대한 마음이 변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내용도 굉장히 허접하고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런 조치들은 이제 이 대북 심리전 방송이나
또는 그 대북 전단 풍선 날리는 것은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방식으로 북한과의 대화, 그다음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소모적이고 어떻게 보면 구시대적인 어떤 그런 이제 남북 간의 그런 대립 국면을 이렇게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행식인데, 뭐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국제사회 질서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서 남북 관계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이게 정권마다 어느 정권 들었으면 남북 관계가 급하게 막 급속도로 악화돼 버리고, 또 새로운 정권이 들었으니까 남북 관계 개선을 바라는 측면에서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니까 북한도 바로 하답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 어떻게 북한 당국이 보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정치에 일정 부분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방증이 되는 거죠. 저는 앞으로도 이제 이 남북 관계 이야기하면 오늘 밤새도록 이야기도 여기서 안 되거든요. 하여튼 뭐 남북 관계 개선은 근본적으로 한반도의 모든 주민들이 평화롭게 잘 살아가는 그런 뭐 근본적인 대원칙이기 때문에, 예. 북한도 핵 개발이라든지 또 미사일을 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을 갖다 위협하고 국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걸부터 계속 제재를 통해서 비정상적인 국가로서 이렇게 계속 나가는 그런 방향을 좀 이제 개선해 나면서 예. 새로운 남북 관계가 또 새롭게 수립되기를 바라는 예. 마음은 뭐 국민의 평화와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겠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커피는 향부터 천천히. 보통은 그렇게 못하죠. 온종일 치열하게 사는 게 보통이니까. 보통의 하루에 메모드급 에너지 가득. 우리의 보통 날을 채우는 커피. 메모드 커피. 파스요? 예민한 피부라 못 써요. 피부에도 괜찮은 파스 없나요? 신신파스 플렉스. 고밀착 하이드로겔로 효과는 빠르게, 피부엔 부드럽게. 안 아픈 파스 있죠? 네, 신신파스 플렉스. 걷는 순간 기분 좋은 편한 발걸음에 마음까지 업되죠. 오늘은 왠지 기분 좋은 일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걸을 땐 루무통. 진짜 편하네. 전 출장을 많이 다녔죠. 꿀팁 2가지를 알려드릴까요? 직장 상사와 절대 같은 층에 묵지 마세요. 출장은 꼭 호텔스닷컴에서 예약하세요. 10박을 할 때마다 리워드 1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수십만 개 호텔에서 즐겨보세요.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미 헌재에서 위헌이 나왔다. 정부가 대북 전단 중단을 내걸자 이를 반박하며 나온 논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 맥락들을 건너뛴 주장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사건 번호 2020 헌마 1724 결정문을 살펴봤습니다. 국민 생명과 신체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고, 국민 안전 보장, 남북 긴장 완화, 평화 통일 지향을 위해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입법 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따로 법을 고쳐 처벌하는 것은 과잉이고,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목적은 정당하나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북 전단, 긴장 완화, 접경지 주민 안전, 납북자 가족과 북한 인권 문제 등이 연결된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얽힌 실타래를 풀려면 사실에 기반한 공론화가 먼저가 아닐까.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당신이 불필요한 진료를 받을 일 없도록 진짜 진료에 집중하는 진짜 치과 의사들. 당신의 마음, 당신의 치과 의사는 안다. 덴티움. 오키나와가 내게 남긴 것. 남친 여친. 트립닷컴이 내게 남긴 것. 호텔 최저가 보장에 라운지 이용권까지. 남는 여행 트립닷컴. 섬유 유연제 안 쓰던 날 쓰게 만들었어. 누굴까? 프루시. 부드럽게 섬유를 살려내다. 처음부터 끝까지 식물이 잘해. 프루시 섬유 유연제. 여기도 콘드로이친, 저기도 콘드로이친. 비슷비슷한 이름들에게
따라할 수 있는 건 비슷한 이름, 딱 거기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된 관절 연골 건강지표 개선 확인. 이 정도는 담아야 이름값 하는 콘드로이친.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